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야,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 아니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좀 이상. 굉장히 곳곳에 구멍이 있네요. 곳곳에. 전세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집의 집주인이 나 말고 무슨 세입자를 받았는지 그 뭐 먼저 대출 받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죠. 예.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죠. 그렇죠. 그게 나라지. 그게 나라잖아요. 그런데 확인 안 해줘. 근데 이건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집을 샀는데 다물권자. 다물권자의 주거는 안 된다는 법은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나는 모르지롱 이렇게 놔두면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럼 하지 말라고 막든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법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몇 번에 계속 개정을 통해서 좀 누더기 형태로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 입주권 부분은 정말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법적으로. 다물권자는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만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네. 하나의 집인데 쪼개서 갖고 있어요. 세 네. 명으로 나눴어요. 네, 네. 그거는 하나씩 다 나옵니까? 이게 그 하나의 집을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예. 세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별도로 각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쉬운 내가 것부터. 예. 세 채를 갖고 있다가 어. 이거를 입주권을 3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예. 뭐 세대가 분리된 누군가한테 이제 각각 명의를 두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럼 하면 세 각자 채를 받을 수 집이니까 각자 있어요. 집이니까 하나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걸 쪼개서 뭐 어. 그 단독주택인데 다시 지어서 뭐 10세대를 만들고 싶다라고 예. 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재개발구역에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쪼개시면 쪼개면 괜찮고. 돼요. 그러면 각자 하나씩 쪼갠 대로 네, 나오고. 네, 맞아요. 그 전에 못 잡았으면 2개나 3개를 들고 가면 하나만 나오면 네. 3개가 있으면 3개 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A, B, C가 있다. 네. 내가 다물권자다. 근데 저는 그럼 B도 팔고 C도 팔았어요? 네. 그럼 A는 내가 갖고 있겠죠? 네. 그럼 A한테 나옵니까? 합쳐서 나와요. 합쳐서. 그래서 합쳐서 대표 조합원은 하나만? 공유로. 네, 공유로. A, B, C 조합원들한테 하나만 나온다? 네, 공유 조합원이 되는 거죠. 아, 3분의 1씩.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입주권이 그거 같이 삽니까? 뭘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이게 그 상속을 받으신 분들끼리도 굉장히 이제 골치 분란이 아프다. 많으시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모르는 사람 3명이서 입주권을 쪼개서 갖고 있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여러 개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것 같으면 그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네. 낡은 주택 상태일 때 어떤 돈 많은 분이 와서 예. 100채 주시오 하고 100채 산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럴까봐, 그럴까봐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주의해야 될 것도 뭐 있습니까, 변호사님? 야, 이제 그 진짜 한 이거- 가지 이제 재건축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거 2가지 보시면 되는데 네.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라고 있어요. 용적률과 대지 지분. 네. 그래서 용적률은 그 땅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 보통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면 300%까지 용적률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보통 300%까지 다 못 받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높이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가 보통 이제 뭐 100%대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많이 높일수록 보통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더 지어서 일반 분양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건데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용적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서 많이 그렇겠죠. 높일 수 예. 있다. 층을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용적률이 같은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대지 지분이 그 클수록 크게 갖고 있을수록 이제 그 다른 이제 세대를 지을 여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8사형을 짓는다. 그 용적률이 보통 이제 그 뭐 11평 정도 8사형, 이제 전용 8사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지 지분이 만약에 22평이면은 아파트 두 두 채 개.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11평짜리다.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11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한 채밖에 못 지으니까 네. 이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대지 지분은 클수록 좋다라고 재건축할 보시면 때. 돼요. 예, 예.
그건 저 뭐 알겠습니다. 당연히 상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알 것 같습니다. 대지 지분 많은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은 뭐- 낮은 게 좋고. 네, 상계동이나 이런 쪽에 추가 분담금 막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용적률 막 100%대 초반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들이 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많이 내야 되냐?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이 많으면은 요즘 예. 아파트 같으면 다 같은 평수로 그 예를 들어서 11평 단일 평형인 단지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지으면 11평으로 지으면 분양 안 되잖아요. 예. 조합원들도 원하지 않고.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늘려서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다 그쪽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평형을 늘리는데 조합원 아파트 평형을 늘리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를 이제 그 평형을 늘리는데 대지 지분을 썼으니까 그만큼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일반 분양 할 게 없어서. 네. 재건축 아파트는 그냥 대지 지분이 깡패군요. 대지 지분이 돈이고 네, 잘 보시면 돼요.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네요. 대지 네. 지분이. 그래서 보통 이제 14평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죠. 네. 대지 지분이 14평보다 작으면 네, 전용 이거 뭐 8세 할 거- 기준으로 할게 했을 없다. 때 쉽지 않다. 네, 아. 수익성 안 나온다라고 보죠. 아하. 14평, 한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 있으면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하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11평에서 건축비는 12평. 내가 다 오롯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지 지분이 뭐 11평에서 12평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8사형 내가 전용 8사형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지 지분이 11평에서 12평이다. 그럼 예. 전용 8사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없이. 네. 아,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하군요. 11평이나 12평 정도가 있으면 네, 대지 지분으로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가.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의 8사형도 그 새 아파트의 대지 지분도 한 11평쯤 될 거 아닙니까? 용적률 한 300 정도 네, 보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11평 지분이 있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 11평 지분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럼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있어야 건축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정도는 되죠. 근데 이제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전제하에. 상쇄가 좀 된다. 네, 네. 그래요. 자, 대지 지분 그러면 14평. 그건 외워둬야 되겠네. 아파트는 뭐 그나마 조금 심플하네. 아파트는 조금 심플하네요. 그런 그래도. 것도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낡은 아파트예요. 네. 20평형도 있고 40평형도 있어요. 네. 그럼 40평형이 20평형의 대지 지분의 2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밀고 나면 40평형의 가치가 20평의 가치보다 딱 2배 될 거 아니겠어요? 대지 지분이 2배니까. 그런데 실제로 낡은 아파트인 상태에서는 20평이 2억이라면 40평은 4억이 아니라 한 3억 2천 이 정도면 사요. 네. 그러면 무조건 40평형을 사야 되는 겁니까? 대지 지분당 가격이 싸니까?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자금 여력이 있잖아요. 돈은 뭐 네, 그냥 네. 서랍에 한 3, 40억씩 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큰 평형 갖고 계신 분들도 예. 사실 작은 평형 뭐 두 채로 바꿔서 받는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강남 같은 데들은 큰 평형이 인기가 있지만 또 강북 쪽에는 큰 평형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권리가액 작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큰 평형 운 좋으면은 분양받고 그러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부수고 나면 대지 지분이 네. 그 가치인데 네. 부수기 전에는 대지 지분과 아파트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 예를 들면 40평형 아파트 주인과 20평형 아파트 주인이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했으면 네. 40평형 아파트한테 20평형이 가져가는 거에 2배를 줘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다 재건축하고 나면 어찌 될 건.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건지 근데 이게 대지 지분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40평이 된다고 해서 20평대 대지 지분의 2배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가장 대지 지분율이 높은 평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다르죠. 아파트별로. 어떻게 나눠요? 그럼 40평형과 20평형이 있으면 네, 그 대지 지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 비율에 따라서 대형 평형이 아, 얼마나 무조건 되는지. 2배 이렇게 안 돼 네, 있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딱. 그러면 40평형 갖고 있는 사람이 20평형보다 2배 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대지 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왜요? 대지 지분이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왜 쭉 밀고 나면 네. 허허벌판만 남는 게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이고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대지 지분이 얼마냐? 2배 있으면 어. 여기에 짓는 거의 가치의
2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데. 근데 이게 평형 비율이나 뭐 이런 아파트 구성에 따라서 대지 지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평형 비율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중대형 비율이 많을 수도 있고 소형 비율이 많을 수도 짓고 나서 있잖아요. 나중에 아니 지금 현재로 구성도 그렇게 현재 되어 있을 수 구성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40평대라도 20평대보다 2배가 아니고 3.5배라든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네. 더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네, 네, 더 많을 수도 더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기준으로 합쳐지느냐는 거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네. 재건축 보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네. 나는 돈이 어느 정도 뭐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런데 20평짜리 아파트를 그럼 2채를 살지, 네. 40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살지, 네.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의 산수로는 야 20평 2개나 40평 하나나 똑같은 거 구수분 아니냐? 하면 대지 지분은 서로 똑같을 때 그냥 근- 2개 둘 중에 싼 걸로 사면 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분양받을 그러니까는-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분양 그러니까 20평짜리를 사시면은 그러니까 분양을 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평대를 하더라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뭐 정해질 수 있거든요. 왜 여러 채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평대를 하시면은 보통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이제 큰 평형이나 자기가 원하는 이제 인기 평형을 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투자 가치를 뭐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적당한 평형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면은 이제 권리가액이 5억 정도면은 그 원하는 전용 8사형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40평대를 사도 이제 권리가액 순으로 세워보면은 8사형까지밖에 신청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의 이제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남는 차액은 돈으로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또 감정평가에서 이제 그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시세로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복잡하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난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작은 평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다 말씀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다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인기 평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권리가액을 확보할 필요는 있는데 예.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큰 권리가액을 받는 거는 또 이제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없다. 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 뭐 2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네. 아파트가 한 채 나온다고 하면 40평짜리 갖고 있으면 아파트가 그럼 2채 나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산수인데 아니 그렇죠. 아파트 한 채와 이 아파트가 우리 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야? 6억이네. 그럼 아파트 한 채와 6억 현금 이렇게 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한 채밖에 분양을 못 받기 그런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네. 한 채와 6억 현금은 우리의 계산서에서는 같은 걸로 되지만 지어져서 시중에 나가는 순간 6억은 계속 6억이고 네. 아파트 한 알겠어요, 채는 알겠어요. 훨씬 비싸지니까 네,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이 배분 비율을 잘 봐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산수만 할 줄 알면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언더스탠딩 진행이나 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산수로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채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분양받고 싶느냐에 따라서. 근데 또 거꾸로 괜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30평형과 60평형이 있는 아파트가 네. 있어요. 네. 30평형이 10동, 60평형이 한 동. 근데 30평형이 예를 들면 가격이 10억이면 60평형은 20억보다 뭐 더 많이 주고 사면 안 되잖아요. 예. 심지어는 20억 주고 사도 조금 전에 예에서는 그냥 현금 정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또 프리미엄 주고 사시는 경우들도 있대요.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딱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비싼 걸 가지면 네. 펜트하우스 추첨할 때 맞아요. 뭐, 네, 뭐 그 그런. 권리가액 순서대로 이제 펜트하우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권리가액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펜트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 당첨될 확률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큰 평수 갖고 있으면 1+1 분양이라는 게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두 채를 받으시는 건데 하나는 작은 거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으시고 하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평형 받으시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거는 네. 근데 그게 아주 어떻게 큰 될지를 살 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대략 아실 수 있는 게 그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거나 예. 아니면은 그게 그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 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제곱미터 이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59랑 84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한 15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면적인 걸 사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그런 비율은 조합에서 정합니까? 그냥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네. 법에 정해져 네, 있습니까? 네. 종전 자산 평가액의 범위 내 또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냥 달라는 가격 주고 사면 되겠네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그러네, 계산 다 하고 그러네.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 그러네,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뭘 말씀하신 따질 건 것처럼 없네, 그거는. 1+1이 나오면 각각 사시는 것보다 프리미엄이 더 낮게 형성돼 있죠. 어느 정도. 왜냐면 덩치가 크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 1+1 받는다고 좋아했다가 또 1+1 되면 두 채 되면 종부세 엄청 나오고 제도 바뀌고 그러면 네. 또 그게 좋았던 게 애물단지가 되고 맞아요. 네. 정신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반포주공 같은 데들도 사실 1+1 분양 여기 그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다주택자 중과세 되면서 분양시장 다시 해가지고 이제 한 채만으로 바꾸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아. 네. 원래는 1+1 분양이 인기가 많거든요.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프리미엄 더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세금 때문에 최근에는 또 한 채만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도 줍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네. 안 되는데 분양 신청을 다시 받은 거죠. 네. 조합원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네, 총회에서 의결해서. 그 남는 거는 그냥 일반 분양으로 돌리고. 네, 일반 분양 그렇게. 자체가 줄어든 거죠. 20평짜리를 그러네. 100개 만들려고 했던 아파트가 그걸 줄인 우리는 거네. 40평짜리 50개로 해서 우리끼리 나라고 끝낼래. 그런 네, 거네. 그렇게 그런 다시 거죠.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가 다주택자 괴롭히면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줄어요 하는 좋은 예가 되잖아요. 20평짜리 100개 나올 뻔했는데 그냥 40평짜리 50개로 끝내버리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쭉 배웠는데 우리가 예. 배운 교훈은 그래서 그냥 이미 다 지은 아파트 사는 거구나. 그래, 나 아직 분양 받거나 그냥 그런 거구나. 진짜 힘들다 생각보다. 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하신다, 예. 위험성 없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다 지어진 아파트가 좋죠. 그런 그러나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투자하신 그렇지. 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그렇지. 투자하시는 머리 게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경쟁자 떨어져 나가고 네. 그 경쟁자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또 그렇죠. 시간이라는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 예. 재건축은. 제가 옛날에 진짜 어딜 가봤더니 음. 인천에 어디 부동산에 갔는데 딱 오자마자 그렇더라. 서울에서 오셨죠?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가 한번 뭘 보러 가보라 해서 진짜 한번 가봤는데 서울에서 오셨죠? 여긴 다 서울 분들만 오십니다. 하면서 관광버스로 딱 대절해가지고 아주머니 내려서 착착착착착 사더라고 정말. 야,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2개 사고 또 한 채 1억 막 이런 거예요. 착착착착착 막 사고. 야. 뭐 우리가 MTS 틀어놓고 매수 주문 내는 거랑 똑같죠 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어치 막 사잖아요. 무슨 어. 회사인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저도 잘 배웠고. 자, 수많은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예. 보셨던 김예림 변호사님이 예. 너희들 왜 여기 달려드는지도 알겠고 뭐 바람직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조심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해라. 네. 뭐 조심하라고 해도 뭘 모르니까 조심할 수도 없고 그러니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 끼고 투자해야 됩니까? 투자할 때 어떤 게 좋아요? 뭐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신다기보다는 하기 어렵죠, 네, 사실. 어렵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일이 이거를 또 그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은 또 인기가 있는 것들은 그날 나오면 그날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또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이제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서 웬만한 건 다 특약사항에 다 기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약 계약서에 오늘 들은 뭔가 불안한 거는 다 특약으로 네, 넣자. 네, 가물권자일 계약서에 다 넣으신다. 경우에는 뭐 안 된다. 다 나한테 준다. 네. 그 지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만 아셔도 이런 것들을 좀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실 텐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그냥 사면 무조건 입주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웬만한 부분들은 다 특이하게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시는 게 안 좋죠. 나오면 환불한다. 네, 한 번만 뭐, 복습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물권자하고
입주권 안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대지가 적은 거 재건축의 경우에 무너진 무허가. 그래서 이제 특수한 입주권들 거래하실 때 뭐 예.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도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독 입주권 받는다 이 부분만 기재하셔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단독 입주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가장 중요하죠. 그럼 매도자의 단독 입주권을 책임으로 단독 입주권이 부여됨을 확인하고 그렇지 네. 않으면 뭐 유약금 물고 뭐 이렇게 써야 네,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도 해두시면 좋죠. 어느 정도 이제 손해배상을 얼마를 물고 뭐 이런 것들도 정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거래하실 때 조합에 확인하셔서 지금 매도인의 권리가 어떤 상태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조합이 꼭 가르쳐줄 의무는 없다. 네,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구두로만 어쩌라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한 경우라면 예. 분양 신청 통지를 보신다거나 뭐 관리처분 계획까지 수립이 됐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 과정에서 나온 통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그냥 저는 잘 모르면 김현우 변호사님한테 네. 전화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 만든 겁니다. 김영란법. 김혜림 대표 변호사님은 세상에 한 분인데 그걸 안승찬이 낼름 써먹으면 누구 뭐 줄 서 있는 우리들은 뭐 그럼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든든합니다. 김예림 변호사님이 계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대충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신목 김예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요일 같은 월요일 저녁 또 이번 주도 잘 예. 헤쳐나가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